부부 기준으로 최소 생활비는 220만 원 정도였고요. 적정 생활비는 사실 투자는 요즘 시대 같으면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제 정년퇴직하고 시간 남고 돈 좀 여유 있다고 바로 그걸로 주식 투자 들어가시는 건 저는 잘 모르시면 투자 소득은 접으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셀코TV 구독자 여러분. 은퇴 후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한창 때인 MZ세대들조차 벌써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에 이제 도움을 주실 분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사람과 직업연구소의 정도영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소장님. 결혼을 앞둔 요새 젊은이들이 내가 결혼할 배우자의 직업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들의 부모가 노후 준비는 돼 있나. 네. 근데 100세 시대라고 하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노후 준비할 때 반드시 갖춰야 될 세 가지가 있다면 어떻게 규정을 하시겠습니까? 보통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실 건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돈, 네. 그리고 건강, 네. 관계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구구절절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네. 다만 여기서 이제 돈의 문제는 결국 일의 문제하고도 같이 연결될 수밖에 그렇죠. 없어서 이 부분 역시 신경을 좀 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는 노후에 얼마 정도의 돈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공상 떨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는 거 많이 하는데 한 5억이라고 치면 이런 게 많이 화두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것도요 너무 많이 의견들이 분분해요. 5억이 어딨어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고 5억 갖고 택도 없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게 2025년에? 일단 제가 먼저 한번 여쭤보면 실례지만 네. 혹시 유 작가님 주변에서는 네.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던가요? 제 친구들의 보통 사람, 경우에 그러니까 친구분들 중에 좀 덜 유명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하면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한 10억을 예산을 해요. 그죠? 예. 네. 왜냐하면 생활비만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 경조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아, 갑자기 아팠을 경우에 젊을 때야 뭐 그냥 영양제 먹고 벌떡 일어났지만 네. 이제는 뭐 수술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정도는 좀 돼야 손 벌리지 않고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지인들이 있었어요. 네,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부동산 자산, 실물 자산하고 금융 자산을 다 포함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저도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것은 10억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건 일단 단위가 딱 끊어져서 그런지 그 숫자를 되게 좋아하시고요. 네. 그런데 이 10억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전체 자산 순위로 보면 약 10%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수준일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8, 90%는 굉장히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결국 어디에 살고 있느냐 혹은 생활 습관은 어떠냐 또는 뭐 당신은 보통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고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전부 내 기준에 맞추면 싸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보통 서울의 기준이면 서울의 가구별 순자산, 부채는 뭐 빼고 보면 순자산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 기준은 6억 5천 정도가 되고요. 수도권 기준으로 하면 5억 5천, 그리고 비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3억 5천 정도가 돼요. 이렇게 나왔을 때 예를 들어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야 그걸로 어떻게 사냐, 절대 그걸로 노후 생활 못한다라고 그쵸. 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결국 그 사람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문제는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근데 집이 또 팔고 싶다고 팔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현금 있어야 돼요. 네. 현금. 근데 현금은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될까요? 은퇴 후에. 현금은 이것 역시 지역에 따라서 좀 나누어지고 네네. 또 사실 연령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기본적으로 2023년에 제10차 국민 노후 보장 패널 조사라는 것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6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두 가지로 보통 나눠집니다. 네. 최소 생활비, 그야말로 기본적인 생활만 하는 최소 생활비하고 여갑이나 뭐 자녀들 그러니까 용돈 좀 줄 수 있는 그런 적정 생활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부부 기준으로 최소 생활비는 220만 원 정도였고요. 적정 생활비는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더 올라가죠. 부부의 최소 기준은 한 250, 그리고 적정 생활비는 340 정도로 가는데 이게 한 2년 정도 전의 자료였으니까 지금 물가 오른 것을 감안하면 서울의 어떤 부부 기준 적정 생활비는 이제 350만 원 정도는 넘어섰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으로 조금 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나 빼고는 다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도 네. 많이 뵙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정말 부유하신 분들도 상담을 하게 되는데 차이가 되게 심합니다. 예. 그리고 대체로 아주 부유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네. 정년퇴직을 하기 전과 한 후에 갑자기 생활 규모가 줄여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네. 이제 정규적으로 나와도 월급은 사라졌으나 근데 그게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계속 기본 생활비는 나가야 되는 거고요. 정말 늘 손 벌리지 않고 따박따박 들어올 현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제일 좋은 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뭐 자산 얘기는 앞에 잠깐 했지만 네. 자산보다 사실 노후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특정한 시점에 필요로 하는 현금 흐름을 그때 얼마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네. 보통 이거는 세 가지로 구성을 많이 합니다. 아, 예. 우리가 노후의 소득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는 결국 첫 번째가 연금소득이고요. 네. 두 번째가 근로소득이고 세 번째가 투자소득입니다. 네. 이 세 가지 소득의 합계가 예를 들면 특정 시점, 그러니까 내가 65세 때 내가 한 400 정도가 필요한데 그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거죠. 네. 다만 여기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투자는 요즘 시대 같으면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내가 잘 모르는데 이때까지 투자하고 담 쌓고 살았는데 이제 정년퇴직하고 시간 남고 돈 좀 여유 있다고 바로 그걸로 주식 투자 들어가시는 건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 잘 모르시면 투자소득은 접으셔도 됩니다. 네. 그 대신 연금소득하고 근로소득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굉장히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고 굉장히 길게 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근로도 하고 싶죠. 네. 근로도 하고 싶으나 이거 역시 플랜을 좀 짜야죠. 아, 이게 정말로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는데 네. 우리나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볼 때 제일 아쉬운 게 뭐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네. 저는 뭐 대놓고 말씀드리는 건 한 가지입니다. 너무들 대책 없이 나오신다고. 맞아. 그런 표현을 좀 제가 쓸 때가 있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움직여야지 생각하는 것과 실제 발등에 불 떨어질 때 내 움직임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럼요. 거죠. 근데 그것처럼 나가면 좀 힘들 텐데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아무 대책 없이 나와서 맞이하게 되는 현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 없이 나오면 굉장히 당황하시게 되고 이런 것들이 노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더 증폭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소장님 요새 보면 꼭 5060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3040들도 열심히 막 적금도 들고 돈 월급 해갖고 돈 모아서 은행에도 넣고 고배당 뭐 이런 데도 넣어놓고 그래갖고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그러죠. 파이어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런데 재미있나? 의미가 있을까? 그게 고배당이 영원할까? 이런 약간 그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네. 일단 제가 본 파이어족들은 네. 대부분 퇴직 이후에 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또 다른 어떤 수입 루트를 만드는 경우를 많이 봤지 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거의 대부분 폐인되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은 행복을 얘기할 때 네.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많이 추구하긴 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직장에 얽매여서 개인의 시간이 없을 때는 그 자유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갑자기 자유시간만 왕창 많아지면 그게 그렇게 행복한 요인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퇴직자 중에 한 분은 퇴직하시면서 저한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소장님 저는 이제
노는 날이 없어졌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노는 사람한테는 노는 날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파이어족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던 일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옮겨갈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긴 하지만 네. 그것이 일에서 완전한 은퇴를 의미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은퇴를 하고 나면 영혼을 끌어모아서 사왔던 집 한 채만 남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일단 제 딸부터가 저한테 어머 집 한 채 있잖아. 그거 팔아서 조그만 데로 줄이시고 네. 남은 돈으로 뭐 꼬마 뭐를 하시던 거기 엄마가 꼭대기 옥탑방에 가시던 정작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조그만 연립 같은 거 둬가지고 그 월세 받던 친구들도 이분들이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경기가 그래서 너무 나빠져가지고 월세도 안 들어온다는 수도 많고 은퇴와 더불어 저의 유일한 동아줄인 이 집 한 채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우리나라 분들이 네. 이제 일본하고 비교해도 좀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금융 자산이 되게 부족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거의 자산의 한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네. 근데 이걸 빼고 나면 사실상 아까 제가 서울 기준으로 6억 5천이라고 했는데 뭐 그중에 한 80%를 빼고 나면 1억 좀 넘는 돈 정도만 금융자산으로 쥐고 있게 된다라는 네. 건데 이렇게 되면 대부분 쫓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안전한 노후를 생각하신다라면 저는 이 부동산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다만 이걸 막는 게 네. 그 상속에 대한 어떤 욕구 음. 그리고 여전히 집 한 채는 마지막까지 아무 제약 없이 내가 온전히 갖고 가고 싶은 바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은 겪으실 수 있는데 네. 분명한 것은 좀 더 편안한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부동산 자산의 활용 같은 것들은 한번 충분히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 내가 죽어도 집 한 채는 줄 수 있겠지라는 일말의 위안감을 갖고 있는데 네, 근데 제가 마음이나 행동이 움직여야지 집이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현금 흐름을 이 집 갖고 어떻게 일반인들이 할 수가 있을까요? 60쯤 되신 분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집 규모를 줄여서 나가는 거죠. 예, 사실 뭐 자녀들이 독립을 하고 집을 나간다라면 서울에 꼭 집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경우가 된다라면 조금 더 외곽 지역으로 빠지면서 여유 자금으로 뭐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가장 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택연금 같은 것들 들어서 그걸로 활용하시면 좋으신데 그것조차도 약간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네. 이게 제가 정말 청춘을 다 바쳐 모은 돈으로 산 집이 얘가 또 은행에 들어가 있다거나 그러면 이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주택연금은 물론 이제 부채로 볼 수는 있지만 예, 내가 죽을 때까지 뭐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물론 내 이후에 내가 네. 죽고 난 이후에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자산의 가치가 남아 있다라면 남은 부분은 당연히 상속될 것이고요. 예.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돈 없을 때 자녀들이 돈 채워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저는 부동산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네. 현실적으로 자기의 자산과 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파악해서 이제 본인도 행복하고 자식에게도 좀 덜 미안한 이런 걸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